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차상욱 건축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북한을 연구하는 연구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건축사의 한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아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앉게 된 동기는 아마 그 북한 덕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그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 건축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북한 그리고 병원, 이건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 이 통일연구센터에서 정해주신 제목인데, 아주 재밌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사니까 북한의 도시 그리고 건축의 과거와 현재, 이걸 간략하게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 위치한 주요 의료기관, 이것에 대해서 훑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한참 짓고 있는 저 평양종합병원의 실체와 전망, 이렇게 제가 건축사의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교재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1시간 범위 안에서 이 이야기를 다 전달해드리기는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해 폭을 넓히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충분한 자료를 넣어드렸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냥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그 뚜쟁이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자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단연으뜸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사의 경우는 저 변두리 뚜쟁이들도 가끔 끼워주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사자라고 하지만은 그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뭐냐면 의사는 선비사자를 쓰는 데 반해서 건축사는 의사는 스승사자를 쓰는 데 반해서 건축사는 이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사에게는 사실 직업을 영위하게 하는 그 수많은 감정 중에 이 사명감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마 시체와 다름이 없는 직업군이겠죠. 근데 반면 건축사에게는 무엇이냐 하고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사명감이 발동돼야 될 시점도 있지만 본질은 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박탈된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마 견디기 힘든 그 상황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북한, 여기서 이 자유 없으면 시체와 다름없는 건축사가 북한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일까? 바로 이것이 제가 저와 같은 건축사들에게 가끔 물어보는 질문인데, 즉흥적인 대답은 거의 다 일거리의 보고다, 이렇게 느낍니다. 과연 저 북한 땅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개방이 돼서 대한민국의 건축사들이 자유롭게 설계 일과 그 시공 일을 감독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대학 1학년 때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본 건데, 그 어린 학생들한테 그 교수님이 너희들은 그 마피아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냐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의도하신 답은 따로 있었겠지만 학생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영어로 why not이래, why not. 왜 안 하느냐? 하지, 이걸 왜 안 하냐? 왜? 마론 브란도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의 그 왜곡이 개입을 하는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마론 브란도가 연기한 마피아의 세계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 그 멋진 BGM이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사람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설계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영광이라까지 생각하는 상태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다른 질문을 제가 건축사들에게 던지는데, 만약에 여전히 이 사람이 건축주로 있는 환경에서도 건축 일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도 맞고 하지 않는 것도 맞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건축사가 어떠한 설계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헌법의 상위에 그 유일 영도 체계 10대 원칙이 지배하는 저 북한 환경에서 저 도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가장 소중한 장소에 저 김씨 혈통의 저 영정이 반드시 모셔져야 되는 저 환경에서 대한민국 건축사는 어떤 설계를 할 것이냐, 이것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이 앞에 머릿말에서의 어떤 화두를 가지고 그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지름길은 역시 지리 환경에 대한 관심일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한 50대 접어든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북한의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미 저들은 그 자강도, 양강도 이렇게 두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다스려 왔고, 오른쪽에 보이는 저것은 뭐냐면은 그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붉은색의 농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보통 저 북한의 어떤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고 어디에는 사람이 없고 하는 게 극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지리적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 그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의료계와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2년 전에 나온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그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전쟁 중에 북한은 그 전쟁 고아를 그 동유럽의 공산국가에 위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 6천 명 정도가 보내진 걸로 아는데 그 중에 1,500명이 폴란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폴란드에서 이 고아들을 맡았던 선생님들과 의료진이 이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분석을 하면서 그 이들에게 나오는 그 기생충을 가지고 대한민국 또는 저 북한 그 어느 지역에서 온 아이들인지를 알아냅니다. 그걸 저는 굉장히 놀랍게 봤습니다. 이 당시에 폴란드 의사들이 이 한반도와 관련된 그 기생충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향후 북한으로의 의료 사업을 꿈꾸고 계신 분들은 북한의 그 지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한의 중심이면서 북한의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그 개발이 덜 된 나라들인 경우에는 수도 그 이외 지역 이렇게밖에 발달되지 않은 현상을 많이 나타내죠. 근데 이 화면에 제가 3개 도시를 열거해 놨는데 그 모스크바, 서울, 평양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먼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북한 얘기를 하게 된 동기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이 모스크바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의 교민으로 한 7년을 살았는데 그 모스크바에서 제가 설계하고 제가 시공하는 일을 쭉 해오면서 이 모스크바라는 도시의 그 모든 것을 좀 알게 됐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 북한에서 송출된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 된 경험이 한 7차례 정도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그 느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가끔 뉴스에 그 강아지 살아있는 반려견을 차에 매달고 다니는 정신 나간 놈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분노 게이지가 아주 극으로 치닫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감정을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체제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느냐. 어떤 이런 느낌들이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들과 함께 일을 하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제 본업인 건축보다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서울은 30km의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규모인데 이 모스크바는 그보다 면적은 조금 넓습니다. 근데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평양은 그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수도권의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뉴스나 북한이 홍보하려는 그 매체에서 나오는 그 많은 자료들은 대부분 저 중심 영역 안에서 촬영되거나 그
소개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중심 영역은 우리로 치면 거의 강남구와 같은 규모예요. 그 중심 영역을 확대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 수평적인 땅 위에 수직적인 요소가 두 개가 큰 게 서 있죠. 그 유경 호텔이 있고 대동강 건너편에 그 주체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한번 동서남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남동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평양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바라보면 그 바로 앞에 대동강 앞에 미래과학자거리의 모습이 있고 저 뒤에 유경호텔이 있죠. 이 북동쪽에서 바라보면 그 개선문과 유경호텔이 보입니다. 얼추 이렇게 그 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도시는 굉장히 그 정돈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근데 정작 그 북서쪽에서 어렵게 촬영된 그 자료를 확보해 보면 저 중심부의 북서쪽만 해도 개발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심부를 벗어나면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이 평양은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미군의 폭격으로 거의 초토화가 된 도시입니다. 활주로의 모습만 보더라도 마치 그 달 표면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죠. 이와 같은 도시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동구권의 기술과 자본의 힘을 가지고 복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소련은 스탈린의 치세였기 때문에 평양이 거의 스탈린 양식의 건축물로 대거 들어서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그 평양은 그 사회주의 도시 계획을 그대로 그 수용을 하고 유사 모스크바와 같은 도시로 바뀌게 되는데 김일성 입장에서는 아마 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서 깊은 평양의 기존 문맥이 다 사라진 빈 땅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회주의 수도 평양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북한을 평양, 그것도 평양 중심부와 그 밖의 지역으로 양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도시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공산주의 태동기의 이 3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이렇게 있는데 이 마르크스와 레닌은 사실 분노에 기반한 공산주의자들이었다고 분석을 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엥겔스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아주 나름대로 이타심이라는 것에 기반한 공산주의자였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 둘 다 독일 사람들이죠. 근데 엥겔스도 독일 사람인데 요즘 말로 아주 대표적인 금수저 집안의 아들이었죠. 근데 청소년기에 빌빌거리다가 할 일 없으면 저기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우리 집안 방직 공장 관리인으로라도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가서 그 처음으로 그 산업혁명의 그 극을 달리고 있던 이 영국 도시의 빈민가를 가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이전에는 그 마차가 다니는 길 아닌 곳은 가본 적도 없던 사람이 이 빈민가를 들어가 보면서 나름대로 이타심이 발동을 한 것이죠. 그 열악한 환경을 어떤 자신과 같은 사람들 몇 사람이 기부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체제를 바꿔야 된다 하는 뜻에 의기투합한 사람인 이 마르크스와 평생 동지로 가면서 공산주의의 그 열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열풍은 그 당시의 도시계획가, 건축가들에게도 굉장한 그 감동을 주었는지 많은 당시의 유명 건축가, 도시계획가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향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안을 내게 됩니다. 그중에 이 하워드라는 사람이 이 전원도시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펼친 이 개념을 바로 이 레닌이 수용을 하게 되죠. 그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이 공산주의 특히 사회주의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이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이 아니라 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소핵을 나누고 그 소핵은 순환 도로로 연결을 하고 그 사이는 흔히 얘기하는 그 그린벨트와 같은 형태로 강력히 묶고 뭐 이와 같은 형태의 도시계획론인데 이것이 바로 이 모스크바라고 하는 도시에 그대로 접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하워드의 그 다이어그램이 바로 이 모스크바의 원형 이 방사선 형태의 도시를 만들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대륙 가운데 있는 도시들의 형태는 이와 같이 거의 방사선 형태의 외형을 띠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도시의 세부적인 구조가 바로 사회주의 도시계획론의 그 실험장들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련의 그 서기장들이 바뀔 때마다 그 이전 서기장에 대한 폄하 운동을 하면서 자기는 이런 형태의 건축물이 바로 이 주택 공짜인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이다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스탈린이 공급한 주택을 스탈린카 이렇게 부르고, 후르쇼프가 공급한 것들은 후르쇼프카, 브레즈네프 시기에 공급된 것은 브레즈네프카라고 부릅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그 디테일한 자료는 뺐습니다만, 그 이런 형태로 바로 이 모스크바라는 도시가 그 확장이 되는 과정에 주거 단위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그 하나의 셀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걸 러시아 말로는 미크로라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면은 독창적인 것 같지만 사실 독창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정 러시아 시기에 그 중상류층이 살던 그 타운하우스의 형태를 조금 더 정돈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분석하자면 그 도로변으로 주거 건축물을 밀어서 배치하고, 그렇게 생긴 내부 공간에 그 근린 생활시설들을 배치하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는 그 픽셀에, 그러니까 미크로라이온에 따라서는 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작은 공장도 있고, 근데 이제 가끔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1차 진료소가 이 안에 다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칙들이 외형,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외형은 좀 달라 보이는 평양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평양 중심부의 그 행정구역을 시각화한 것인데, 바로 이게 이제 평양의 그 아랫부분이 동평양 지역이고 저 위쪽이 서평양 지역인데, 동평양 지역의 항공사진을 보면 바로 미크로라이온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 북한에서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주택 소구역 계획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내부 공간에는 그 생산자들이 멀리 가지 않고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던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웬만하면 이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주거가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60년대와 70년대에 평양을 만드는 기본 틀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김정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특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소련과 중국 공산당이 서로 갈등을 자아내고 있을 때 어느 한쪽에 끼지 않고 등거리 외교를 선언하면서 자체적인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 주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서구에서 공급받던 그 여러 가지 디자인 원리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의 발로이죠. 김정일은 아시다시피 영화니 문학이니 온갖 분야에 가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이 돼서 북한에서는 그 각 분야의 책이 나오게 되는데, 건축도 현지 지도를 하면서 한 말들을 가지고 91년 5월 27일 날 건축예술론이라는 책을 내는 바람에, 북한에서는 5월 21일은 건축인의 날, 건축의 행사의 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굉장히 부각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건축도 예술이기 때문에 반복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유사성과 반복은 금물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점차적으로 당시 그 주체를 선언한 북한의 건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이 곧 주체적 건축 미학 사상과 동일시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80년대와 90년대인데,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서 광복거리라는 곳하고 통일거리에 그 주택 소구역 계획의 원칙을 버리고 모더니즘 건축이 실험했던 많은 그 형태들의 그 살림집 건축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 합해서 한 7만 세대 정도가 되는데 우리 88 올림픽 다음에 89년에 그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힘들게 개최하면서 저 광복거리 같은 경우는 선수촌 아파트로 한번 쓰고 나중에 분양이 아니라 공급을 한다고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이거 이후에 북한 경제가 몰락일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살림집은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상징적인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 이 주체 이미지를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간단하게 찾아냅니다. 이게 이제 전통 건축 언어를 불러와서 이것을 주체 이미지로 부여하게 되는데 많이들 보셨을 인민대학습당이나 인민문화궁전, 평양대극장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이제 고려의학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에도 당연히 이런 전통 건축 언어를 덧씌우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여담입니다만은 대한민국 건축사가 이와 같은 형태의 건축 디자인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완연한데 그 이유는 이 전통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많은 변형을 가하는데 이들은 그냥 1차적인 단계에서 지붕과 처마 밑의 모양과 주둥 이런 것들만 가지고 전통을 그대로 차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건축사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김정은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선대의 어떤 건축 행위가 중간에 끊어지죠. 고난의 행군 기간에. 그래서 이들은 한 15년 동안 국가가 공급하는 살림집이 단 한 채도 지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딱 등장을 했는데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원리 중에 이 가부장적 권위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버이 수령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 어린 친구가 갑자기 수령이 되어 놓으니까 그 나름대로 어버이 개념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애들하고 주로 많이 어울렸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뭐 큰 오빠나 작은 삼촌뻘이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어버이의 어떤 그 계승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건축 그 행위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영유아원이랄지 청소년 캠프랄지 아동병원이랄지 그다음에 어린이들 위락시설이랄지 또는 그 과학 기술의 전당과 같은 형태의 그 과학관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 한편으로는 그 미래과학자 거리라는 것하고 2년 뒤에 지어진 그 여명거리의 그 아파트가 또 대표적인데 그 미래과학자 거리는 한 2,500세대가 되고 여명거리는 한 2배 정도 되는 4,800세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일군 건설회사들은 이런 규모들을 한 해 한 4개에서 한 6개까지 차고 나갈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근데 이게 15년 만에 처음 지어진 걸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 북한의 비약적 발전이라는 것으로 찬양을 아끼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명거리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여명거리가 지어진 다음에 대부분 이 야경을 홍보하는 사진으로 도배가 되었는데요. 워낙 북한이 이제 그 전기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것이 마치 조롱당하는 느낌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전기 사정 괜찮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경관 조명을 활용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또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 전기 사정이 그 서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전기 사정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왜? 이 경관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비해서 그 시스템이 달라졌죠. 다시 얘기하면 LED 전구를 이용한 경관 조명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LED 조명은 기존의 그 전구에 비하면 6분의 1밖에 전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도 해볼만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야경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저게 사람이 사는 집이라 그러면 그 창밖에 보이는 그 도시의 야경이 아니고 창밖에 달려있는 그 환한 조명 때문에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결국은 주거의
본질적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 덩어리들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또 김정은 시대에 확 바뀐 게 있다 그러면 이 회색 도시 평양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 사진은 제가 무슨 포토샵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촬영된 건데, 보통 북한에서 나오는 그 스카이뷰 사진들이 촬영되는 지점이 한 4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체사상탑 꼭대기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일어나기 전 사진이고, 자, 이렇게 이제 바뀐 것은 노동당 대회 이후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보통 계획도시 평양을 자랑하고 싶은 평양 북한 당국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헬기를 이용한 관광 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홍보를 했고, 헬기가 아니면 소형 경비행기를 이용한 항공 관광을 많이 시켰는데, 새처럼 날아다니다가 보면은 꽤 나름대로 예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이 표현해 놓은 말을 보면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보기보다는 캔디 컬러라고 조롱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24일 날 촬영된 사진을 보면 캔디 컬러의 평양이 갑자기 이렇게 우중충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날 비가 왔는데 비에 페인트가 다 젖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건축에서 이 도장공사는 보통 3회를 칠해야 기본 성능이 나온다고 보통 시방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1회를 칠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 수성 페인트 자체의 질이 안 좋으니까 이 외부에 칠한 것에 비물이 그대로 스며들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 영역에서 분석되는 것은 이 건축물의 최상단에 두겁대 또는 두겁석이라고 부르는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가 전혀 없다 보니까 맨 상단 부분으로부터 빗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전 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의 대로변은 외국인들에게 마라톤 대회를 열 정도로 굉장히 잘 가꿔져 있다 그러고, 북한을 방문하신 분들조차도 북한 깨끗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면을 가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새로 칠한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 북한의 아름다운 색깔, 아름답다긴 그렇지만 색깔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 납득이 안 가는 색깔을 저렇게 과감하게 쓴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바로 그것은 이 러시안 컬러의 그냥 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바실리 성당이라고 붉은 광장에 있는 저 성당은 마치 핥아보면 달달한 맛이 날 것 같죠. 근데 저와 같은 색깔이 대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의 교외 지역의 목조주택이나 유서 깊은 건물에도 저런 원색들은 쉽게 사용이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겨울이 긴 동토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죠. 겨울이 워낙 긴데 러시아의 겨울은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게다가 눈까지 엄청 내리죠,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무채색의 환경에서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이 건물을 발견했을 때 건물이 이렇게 원색을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러면은 삶의 생기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러시아 도시들 중에서도 유난히 북쪽으로 가면 이 평양과 비슷하게 원색을 쓰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이 노릴스크가 아주 대표적인데, 도시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도 바로 사유지 도시계획에 입각한 도시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외관에 매료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안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보면 이 북한 건설 현장의 실태는 정말 암담하고 서글픈 면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즉, 이 시공 관리 자체가 없다.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기본 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시는 바와 같이 공사용 계측기계 자체가 원칙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조차도 많이 없습니다. 거푸집, 대표적인 예로 이제 거푸집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에서도 합판 거푸집이 귀하기 때문에 쪽너를 붙여서 거푸집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푸집을 해체하게 되면은 구조체의 표면이 균일화되지 않은 면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 보기가 쉽지 않고 중장비 자체가 최근에는 뭐 중국이 좀 도와줘가지고 좀 보입니다만은 그 홍보성 공사가 아니면 여전히 중장비는 잘 없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의 그 안전 대책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량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북한의 건설 현장을 보면은 이 설비 배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저희 같은 사람들 굉장히 놀랍니다. 그 간단히 얘기하면 전기, 수도, 공조, 소방, 뭐 통신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한 시설들이 깔리지 않은 채로 그냥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북한 건축을 우려하게 하는 것은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철근 콘크리트 공사인 경우에 절대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하지 않고 그냥 그 양생을 하는데 투자해야 될 시간들인데 이런 것들까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우리가 이제 저 북한 땅을 자유롭게 밟게 됐을 때 저 많은 건물들을 어떻게 재생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쪽너리에 의한 거푸집, 그다음에 인력 중심의 공사의 어떤 사례죠. 여기 사진을 보면 미래과학저거리 앞에 그 은하 아파트라고 그 울퉁불퉁하게 생긴 공면이 많은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건축물의 시공 과정에서 보면은 콘크리트 양생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 지지대를 오랫동안 놔둔 채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곡률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을 때는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푸집들이 공급이 돼야 되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몰타를 덧칠해가지고 건축물을 완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외장재에 관한 얘기인데 북한에서는 이 건축 산업 자체가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금 의미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 타일로 마감을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인트가 사용이 되는데 이 김일성 종합대학 그 교수 살림집 같은 아주 센세이셔널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다라고 보이는 것들조차도 현장에서 저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타일을 붙입니다. 근데 이것을 타일 공사를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한반도의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는 굉장히 크게 나죠. 그러면은 이 외장재가 해를 거듭할수록 이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이 만수대지구 고층 살림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김정일의 마지막 사업인데 이것을 한참 지을 때 이제 80일 만에 골조를 완성했다고 굉장히 자랑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벌써 그 외부 천원 그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흔적들이 많고 떨어져서 일부 보수해 놓은 것들까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과학저거리의 공사 현장입니다. 이것도 북한의 홍보 매체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만 북한이 의도한 것은 이 작업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의 눈에 보면 사람은 안 보이고 저 시공해 놓은 형태를 보게 됩니다. 거의 뭐 대한민국의 감리를 맡아보시는 건축사들은 절대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태에서 한쪽에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죠. 지금 원에 표현해 놓은 바로 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 모양이니까 왼쪽에 있는 것도 비슷한 형태로 지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 과연 그 편향된 시각으로 북한 건축을 너무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 지금 과학기술의 전당과 같은 형태의 건축물의 규모로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우리는 고척동에 지은 동구장이 있습니다. 한 237m에 166m짜리면 우리는 227m에 162m니까 거의 같은 그 박스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 외형상 복잡해 보이는 저거를 무려 1년 안에 다 지어냈다고 하고 제가 체크를 했을 때도 1년 안에 땅 파는 듯 하더니 다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고척동돔 이거는 몇 년 걸렸냐면 7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끝내면 북한이 잘하는 것이 됩니다. 저 복잡한 거를 1년 안에 짓는 나라니까 건축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 뭉툭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건물이 왜 7년이나 걸리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그 건축물이 갖춰지는 데 있어서 그 수많은 경험치가 곧 이 건축물의 법규를 만들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의 건축물은 안전 또는 냉난방에 관련된 그 단열 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 담기는 기능을 잘 소화해내기 위한 각종 설비의 문제, 또는 건물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데 필요한 디테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다 충족해야만 승인하고 준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북한은 그와 같은 것들을 거의 생략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껍데기만 만들어 놓으면 건축으로서의 목적을 다하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북한 건축을 상징하는 건물을 뽑으라면 역시 유경호텔인데, 이것은 1987년에 착공이 되었다가 무려 20년 이상 저 골조를 그 풍상에 노출시킨 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그 북한에 들어간 이집트의 통신에서 오라스콤에게 그 영업권을 주면서 마치 리베이트를 받듯이 저 유경호텔의 껍데기를 좀 씌워달라고 그래서 바로 그걸로 해서 저렇게 유리면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런 건물을 20년간 노출을 해놓은 탓에 골조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그 부정적 견해들이 확인되었고, 또 구조의 일부가 부둥치마, 다시 약간 땅이 꺼지는 현상들이 나타난 점도 있지만, 저게 80년대에 호텔을 저렇게 짓겠다고 하는 것이 현대 호텔과 기능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것은 호텔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저 상징적인 수직적인 구조물을 어떤 형태로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벽에다가 작은 LED 픽셀을 달아가지고 초대형 그 전광판으로 사용을 하는 것에서 기능은 다한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아주 가성비가 아주 형편없는 전광판을 세워놨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왜? just skin, 껍데기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런 그 북한의 건축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는 평양에 위치한 주요 의료기관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기자님의 얘기에서도 무상의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의 핵심이 공짜로 그 치료받고, 그 다음에 큰 병 나기 전에 미리미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거 하고, 의사 담당구역제, 그래가지고 의사에게 일정한 구역을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인데, 제가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에도 유난히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대한 관리를 이 동네 의사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와서 관리해 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코 어른들에게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데, 유난히 산모 또는 어린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체크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의 의사 담당 구역제의 형태이구나 하고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북한은 대표적으로 고려의학이라는 개념이 끼어들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짜 의료와 예방 의료 등등의 이야기들을 보면 북한 의료는 결코 고급 의술에 대한 도전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 주택 소구역 계획 또는 미크로라이언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보통 1차 의료기관이 되는데, 이 1차에서 2차, 3차, 4차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려면 파송장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은 이상하지만 치료 후송증이라는 개념이겠죠. 아까 앞서 보여드린 이것이 이제 북한 전체 의료 전달 체계라 그러면, 제가 분석하거나 느껴지는 것은 평양의 의료 전달 체계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배정되는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봉화진료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산진료소, 그 다음에 어은병원, 11호병원, 평양진선병원, 이 5가지를 제가 언급해 놨는데, 이 봉화진료소는 김씨 일가의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것은 뭐 촬영회나
황병서 같은 사람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근데 김씨일가가 가는 곳은 특별과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일반과가 바로 황병서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신라시대 그 계급 체계로 나누면 봉화진료소는 성골들의 전문 병원이고 진골들도 마치 이와 같은 병원을 할당받아야 되니까 이게 남산진료소라는 곳에서 그 대부분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남산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진골 계급에 김씨일가 관저 요원들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인민배우, 공훈배우들도 여기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으면 굉장히 감격해하는 그 기사들이 가끔 뜹니다. 어은병원은 이제 군 장성 전용 병원이고 인민무력부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병원이 이제 11호 병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북한에서는 그 호위사령부가 만든 병원이 따로 있고 철도성이 만든 병원이 따로 있고 하니까 의료는 각 기관마다 직할 병원을 두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상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평양 친선병원을 이용한다고 하지요. 근데 이 봉화진료소와 남산진료소는 사실 굉장히 규모가 큰 병원인데 이걸 진료소라는 이름 대신 병원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건 진료소가 맞다고 보는 이유는 1차 진료에서부터 4차 진료가 원스톱으로 다 되니까 이 진료소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평양에서는 그 최소한 전국적으로 4차 의료기관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이 한 3차 의료기관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적어 놓은 것들이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종합병원들입니다. 그 뒤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평양은 그 우리 서울이 이 동서축으로 강이 흐른다고 보면은 이 S자 형태로 흐르던 대동강이 중심부에 이르면 거의 남북축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도 잠깐 언급하시려다 마신 것을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동강 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동평양이 되고 왼쪽이 서평양이 되는데 이 서평양은 과거에 그 평양성이 있던 그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도로가 꾸불꾸불하죠. 근데 오른쪽은 신도시와 같은 개념이니까 반듯반듯합니다. 여기 1번이 위치한 곳이 바로 봉화진료소 자리입니다. 이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이 흐르는 아주 멋진 곳에 병원이 자리 잡고 있고 2번이 바로 이 서울대병원과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평양의대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3번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서 지어준 그 어깨동무 병원이 그 영내에 있기 때문에 같이 적어 놓은 것이고 이 4번은 4번이 위치한 구역을 보통 동대원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동대원 구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 바로 이 조선중앙적십자병원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면 5번이 있죠. 5번하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있는 그 덩어리가 바로 대동강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대동강 구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 바로 이 김만유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6, 7, 8, 9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여기 지금 점선으로 노랗게 표시해 놓은 그 어번 엑시스라는 게 있죠. 이것은 평양의 그 도시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축 두 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무래도 2번보다는 1번이 조금 더 그 의미가 있는데 이 2번이 지나가는 그 축 하부에 바로 평양종합병원이 들어서고 있다 하는 어떤 지리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봉화진료소입니다. 아주 크죠. 이게 이제 그 면적 같은 것들이나 기본적인 정보들이 없어서 제가 직접 이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산출해 봤더니 4만 1000제곱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따가 보시게 될 조선중앙적십자병원이 한 2만 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민들을 위한 종합병원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규모입니다. 이것이 2010년에 증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증축이 된 것을 보면 약간 납득이 안 돼요. 아니, 김실가 정도가 치료받는데 뭐 이렇게 큰 병원이 필요한가 했더니 이것이 이제 북한 사회를 통치하는 여러 가지 그 원리 중에 그 당근 정치, 다시 얘기하면 측근들에게 이 고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권 쿠폰을 나눠줘야 하는 수요가 좀 늘어나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헬기장도 새로 건설하고 해서
봉화 진료소가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의대 종합병원입니다. 이것은 의미상으로는 서울대병원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죠. 우리 서울대 교수님들도 이 어깨동무병원을 지어주러 많이 다녀서 저보다 더 이 병원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것의 어떤 병원으로서의 어떤 문제보다는 이 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에 풍경궁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짓게 됩니다. 경복궁 복원뿐만 아니라 이것도 짓게 되는데, 이것을 일제강점기가 도래하면서 철도 노동자들, 부상자들을 위한 병원으로 확 바꿔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해의원이라는 나름 신식병원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건물은 현재도 평양의대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적십자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사실 병원으로서 규모가 큰 게 아니죠. 2만 제곱미터급인데, 이 이름이 적십자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남북 지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만유병원은 어찌 보면 이 북한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면적이 16만 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짓고 있는 평양종합병원의 연면적이 한 13만 8천 정도가 나오니까 사실상은 북한 최대 병원이 이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혈관계 질환에 특화된 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김정은의 밀착 진료팀은 거의 이 김만유 병원의 전문 의사들이 파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만유 병원 앞을 지나는 도로를 이 산원거리라고 하는데, 편의상 기억하기 좋게 산원거리 육형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가서 지어주다가 지금 멈춰서 있는 저 조용기 병원은 저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6번, 7번이 바로 이 유경안과병원, 유경치과병원이 있는 곳이고, 저 8번이 고려의학 종합병원이 있는 곳이고, 9번이 이 남산 진료소가 있는 곳이고, 10번이 평양산원,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 옥류아동병원이 있습니다. 이 밑에 당창건 기념탑 앞으로 평양종합병원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평양종합병원과 이 당창건 기념탑 앞을 지나는 거리가 문수거리입니다. 근데 많은 기사를 보면 문수거리에 지어지고 있다, 이런 병원들이 등등 얘기를 하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문수거리와 산원거리,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시게 되는 겁니다. 치과병원은 개보수를 한 것이고요. 안과병원은 새로 신축된 것입니다. 2016년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평양산원까지가 바로 공산권 몰락 직전에 지원을 받아서 전문병원을 만든 건데, 약 36년 만에 이제 전문병원 시대를 안과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직접 이렇게 안과라는 걸 알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눈 모양의 어떤 인면이 만들어진 것도 재밌는데,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안과병원에서 눈빛 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자병력 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IS 규격에 준수한 이 프로그램이 아마 평양 안에 있는 많은 전문 병원들, 종합병원들에도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려의학 종합병원입니다. 이것에서는 앞서 잠깐 보셨지만 한국적이라기보다는 전통 건축의 이미지, 그것을 차용한 것 말고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좀 재밌게 본 것은 이곳에서 직접 약품을 200여 종을 자체 개발하고 생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방항암소. 이건 항암제라고 분류가 돼야 되나요? 그 다음에 네오비아그라 와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연변이나 투먼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가끔 사옵니다. 근데 이게 최첨단 암치료약이라고 써 있고, 모든 암을 정지, 축소, 소퇴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근데 비아그라 저거는 자기가 먹든 말든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남산진료소인데, 남산진료소는 진골들이 이용하는 병원이죠. 근데 제가 사실 이 남산진료소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탈북민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병원의 위치를 잘 모르는 거를 보고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은 겉으로 봤을 때 특별히 특징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평민들이 이 병원을 이용할 기회 자체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은 한 가지 현재 제재 때문에 평양종합병원의 의료 장비들의 반입이 어려워지니까 이 병원에 있는 의료 장비를 뜯어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평양산원인데, 이 평양산원의 형태는 사실 이 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과 기본 틀은 같죠. H자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바로 이 H자 형태의 병원 설계는 거의 표준과 같은 것입니다. 이 관리하기가 좋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영역에 따라서 동을 나눌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병원은 길 건너편에 옥녀아동병원과 함께 이제 산모와 어린이를 중시하는 공산주의의 상징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시찰 코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 평양산원이 지어진 동기는 이 김일성의 와이프 김정숙이 넷째 아이를 낳다가 과다출혈로 사망을 한 것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것이고, 이 평양산원 안에 있는 그 유선종합연구소가 2012년에 준공이 됐는데, 이 또한 김정은의 생모 고영이가 그 유방암으로 사망한 것 때문에 또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중점적인 그 시설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그 수많은 암 환자들 중에 남성은 폐암이 가장 압도적이고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압도적인 수로 많다고 하니까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옥녀아동병원입니다. 이 옥녀아동병원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사전 질문지에 보니까 이 고려의학에 대한 그 처리에 어떤 공간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 바로 옥녀아동병원에도 4층이 고려의학으로 어린이를 치료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6살 미만의 아이들이 입원했을 경우는 어머니도 반드시 같이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환자보다는 보호자에게 환자복을 입혀서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재밌게 생각된 부분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리기를 조금 연장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계속 할게요. 이제 지금 짓고 있는 평양종합병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이 대북 제재하고 코로나19의 이 열기가 뜨거워지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그 평양종합병원을 짓는다고 홍보를 하고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근데 저도 이 투시도를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평양의 제2축, 이것이 지나는 그 자리를 워낙 상징성이 강한 축이라서 그 어떤 인위적인 구조물을 세울 수 없이 이 선영의 광장으로 놔뒀던 저 땅에 바로 이 병원 부지로 할애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봐야 되냐면은 그 북한 사회의 상징축을 이어받는 곳에다가 의료 이미지를 부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이 병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질감이 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비가시적인 상징축이 지나가는 그 길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걸 구조물이 막아서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4층 규모의 납작한 널찍한 판을 깔아놓고 이제 병동 2개를 세우는데, 이걸 막아설 수 없으니까 사이를 비워놓게 되는 게 이제 건축 설계했던 사람의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동이라고 하는 게 보통 한 18m에서 한 22m 범위 안에서 가운데 복도를 두고 양쪽에 공간을 두는 형태가 기본인데, 이것을 2개를 세워놓고 나니까 가운데 겨우 18m 폭밖에 남지 않죠. 그러면 병동이 서로 마주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 병동을 어긋나게 배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동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의 다른 그 부분들의 형태들도 대단히 비정형적인 형태로 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로는 이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떤 상징성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대칭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해왔는데 이 본의 아니게 대칭이 깨지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탈권위적인 건축물로 종합병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북한 건축을 좀 자세히 알기 위해서 북한 건축 잡지, 북한이 발행하는 건축 잡지를 꾸준히 봐왔는데 그 뭐 따로 본 게 아니라 국립도서관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상하리만 도면이 게재되지 않습니다, 얘들은. 근데 지금 이 평양종합병원 얘기 들었을 때도 이 평면도를 좀 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찾은 거냐면은 7월 20일 날 김정은이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추정을 해본 건데 이 연면적이 한 13만 8천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우리 삼성병원하고 그 성모병원의 경우에 19만 8천이고 18만 9천이니까 평양종합병원보다 좀 크죠, 우리가. 근데 거꾸로 이 병상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을 해본 겁니다. 100제곱미터에 한 개 또는 140제곱미터에 한 개의 병상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나눠보면 아마 평양종합병원은 1200개 정도의 병상을 갖는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의 건축 계획적 특징을 좀 보면 앞서 소개해드린 그 과거에 지어진 그 평양 의료 시설들과 같이 이 18 병동 건물을 이 병렬로 늘어놓은 구조를 갖고 있구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고층이 어긋나는 그 밑으로 그대로 구조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마 1층부터 4층까지도 그와 같은 그 작은 공간으로 나눠진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병렬로 늘어놓은 병동을 순환복도로 연결하면서 이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많이 두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이제 6월 17일 현재 위성사진을 보면 이 붉은 선이 이제 폭이 한 75m, 길이 한 305m 정도의 사각형 안에 이 건물은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재밌게 생각한 게 2019년 12월 달에 이 병원 짓는다고 결정을 했죠, 내부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바로 석 달 뒤에 착공식을 했는데 바로 2달, 석 달 안에 바로 이 병원에 관련된 설계와 해외 시찰까지 다 마쳤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마 미리 그 설계 전문 집단에다가 설계 프로젝트를 맡겨놓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시간 안에 설계를 한다는 것에 어떤 그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3월 17일 날 그 착공식을 할 때 김정은이 한 말에서 저는 경악했습니다. 뭐냐? 빨리 한다고 시공의 질을 낮추거나 아니면 질을 높인다고 속도를 늦추는 것은 모두 당의 사상과 요구에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쩌라는 거냐, 이거. 만약에 제가 맡은 그 프로젝트의 건축주가 이런 얘기 한다면 저는 포기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상적 돌격전에 돌입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8월 현재 거의 건축물의 골전 완성을 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그럴듯한 성과의 이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 대동강에 인접한 저 땅은 굉장히 연약한 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 15m 이상 파내려간 저 부지의 흙 상태나 땅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반이 약한 퇴적토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진 몇 장으로 일반인들은 그냥 이해시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현장 사진에서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대부분 이 노동자, 돌격대 군인들이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개선됐다고 하면은 타설하는 펌프카들이 많이 동원된 건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왜냐? 4층, 지하를 포함하더라도 5층 정도의 덩어리를 낮게 쭉 깔아놨다 그러면 그 정도 진해력은 유지하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18층에 해당하는 병동 2개가 있는 위치는 최소한 그 집안 밑까지 좀 내려가는 파일 작업은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짧게 끝난 이 기초공사에서 그 기초 작업에 파일이 설치됐다는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부실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그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었음을 이번에도 다시 확인합니다. 이거는 4층입니다. 4층의 바닥인데 저기 한쪽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 콘크리트 버킷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콘크리트를 붓고 있는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또 펌프가 있으니까 펌프로도 주입을 하겠죠. 그런데 저 정도 단계에서 이 바닥 슬라브의 철근을 저 상태로 끝낸다는 건 불가능하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 상부근, 하부근이 같이 있어야 하고 이 바닥 거푸집과 철근을 일정한 그 두께로 띄워줘야 하는 스페이서 시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저들은 그냥 콘크리트를 치고 빨리빨리 해치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트집을 잡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의 골조 공사 사진입니다. 철근 양이나 그 안으로 지나다니는 수많은 배선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괜히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요구,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종합병원, 그것이 과연 어떠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을 해왔던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감히 평양종합병원의 앞날을 좀 전망을 해보자면 분명히 애들이 그 선언하는 그 시점까지 완공을 선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7월 20일 날 김정은이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뒤집어 놓은 것은 자기네들도 조금 공기가 좀 딸리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에 대한 포석인데 연기가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 4월 15일 태양절까지로 연기가 될 것 같고 그 전에 완공이 되었다고 선언을 한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자력갱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해 보이면서 승리자의 축전장으로 저 종합병원이 활용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은 평양 주민들 말고 평양 이외에 사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홍보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역시 사회주의 의료 보건 체계가 우월하다 하는 그 신뢰를 이제 주입하는 역할을 저것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인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위대한 지도자의 상으로 다시 부각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겠죠. 근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저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한동안 그 대규모 요양병원으로 고착화돼서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정책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북 지원의 또 하나의 수혜 창구로 저기에 전환이 되겠죠. 참고로 무상의료를 받는 북한 주민들은 그 명절날 그 최고존엄이 저렇게 족발하고 기름 정도 내려다 주면 저걸 들고 저렇게 우는 신용을 하는지 실제 우는지 모르지만 저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주민들인데 저들에게 하물며 평양종합병원이라는 거를 위대한 수령이 지원했다 그러면 굉장히 느낌이 좀 다르겠죠.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드린 말씀은 건축사가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그럼 과연 의사들이 북한을 보면 과연 어떨까? 이것은 제 입장에서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감히 제가 이제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북한은 그 자체가 환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환자죠. 그것도 어떤 환자냐면 이 환부를 드러내지 못하는 환자죠. 의사 앞에서조차도 환부를 드러내지 못하는 환자. 이 환자를 살리려면 결국은 혼절을 시켜서라도 어쨌든 수술을 해주거나 고쳐갖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 대한건축사협회 그리고 서울시건축사협회 남북교류위원의 일원으로 약간 활동을 하면서 이 남북교착기가 바로 남북교류 시대를 준비하는 적기다 이런 그 표어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는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북교착기에 의료계가 앞서서 진행해온 그 남북교류의 어떤 선험적인 그 자료나 경험담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로부터 많은 걸 참고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그만큼 이 의료계는 남북 교착기에도 많은 일들을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수한 그 의료 장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지어주기도 했고 고급 의료 기술까지도 전파를 해왔죠. 그런데 이 2008년에 그 건축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는 것을 우리의 설계 기술과 자본으로 가서 지어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론화되지 않았고 일부의 어떤 그 힘과 어떤 자본들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해준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사들이 뜨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되는 북한 해커의 양성소 중에 하나가 평양과기대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직 휴전 상태에서 남북 대치가 이어지는 것으로 돌아가서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의사나 의료계를 바라보게 되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위생병, 의무병이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형태의 인도주의라는 명분은 사실 들어서기가 좀 어려운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계의 남북 그 교류 사업 또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의사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인도주의에 관한 본능 같은 것을 활용하는 정치 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비정치적인 인도주의 의사들과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은 사실 저와 같이 조금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각조차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유진별 재단이 결핵 환자들에게 쏟는 그 노력 가운데 이 건축 분야에서도 작은 기여가 있었고 그것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거꾸로 이 통일의학센터의 그간의 일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신영 교수님의 인터뷰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뭐냐, 이 갈라파고스 같은 북한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북한 주민들이 닥치게 될 어떤 그 병균 바이러스에 의한 그 몰살 또는 심각한 그 피해, 이것과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가해질지도 모를 엄청난 피해, 이것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전 100% 공감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더하자면 북한 사회의 그 항생제 오남용 문제하고 그 약이 보급되지 않아서 그 마약의 오남용 사례가 너무 심각한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마초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불법으로 규정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에게 관광 가이드들이 대마초를 말아서 피는 장면들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 관광 메리트가 별로 없는 저 북한이 그 전 세계 약쟁이들을 끌어모아서라도 달러를 벌어야겠다는 어떤 절박함의 한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국이나 필리핀의 그 슬럼가를 헤매던 그 서양인들까지 끌어다가 배화를 벌어보겠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마약이 오남용되고 전파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우리 의료진들 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우리가 바라던 바대로 정상적인 남북 교류 관계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문화적 충격을 받아 넘기지 못하는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정신의학적인 측면에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도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외람되게 의료계와 우리나라의 의료에 관심, 의료 교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거나 하는 그 기대하는 바가 이 두 가지 문장인데, 이 통일의료센터의 인식을 꾸준히 전파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 의료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꼭 평양에 집중되는 그런 의료 지원보다는 실제 북한의 지방 주민들이 실효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거는 제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또 헌신적인 의사가 이 대한민국 의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제가 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고, 그래서 향후 이 북녘 주민들에게도 여러분의 그 헌신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모색을 해오셨던 그 노력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